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의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자는 예약을 앞세워 무도한 난세를 바로잡아 보려 했고, 노자는 공자의 그러한 이념 따위를 부질없는 짓거리로 여기면서 도는 곧 자연이란 무위를 주장했다는 사실들은 이전에 누차 말씀드렸죠. 장자는 노자의 뒤를 이은 도가 사상의 계승자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공자를 본받고 싶다는 뜻을 천명했던 맹자처럼 장자는 노자를 스승으로 삼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장자와 노자를 한데 묶어 도가로 분류한 사람은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었습니다. 되풀이가 되지만 사마담은 전한의 학자로서 선진시대의 수많은 사상적 유파 중에서 육가를 선정하고 논함에서 노장자의 사상적 체계를 한데 묶어 도가라 칭했습니다. 사마담이 선진시대의 제야박 백가 중에서 어쨌거나 논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판단했던 사상 체계는 유가, 도가, 묵가, 법가, 명가, 음양가 등 5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들 육가 중에서 유가와 도가는 시청자 여러분도 있게 할 테니 생략하고 나머지 4학파만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묵가는 겸해서를 주장하며 극히 철저한 실용주의를 선호했던 묵자로부터 비롯된 사상체계였습니다. 법가는 한비가 정립한 사상체계인데 유가의 근본 이념인 민본주의 대신에 군왕위주의 패권주의를 옹호하는 논리로 일관된 반민본주의 사상체계였습니다. 명가란 소위 어느 논리학을 앞세운 사상체계로 흔히 순자 또는 해시 등을 선두주자로 치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논리보다는 직관을 선호했던 동양인들의 가치관에 의해 그들의 학맥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음양가는 지상 만물의 기본 속성을 물수, 나무, 목, 불화, 흙토, 세금 등 5가지로 나누면서 그 5가지 요소의 운동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는 오행설을 정립한 추연에 의해 그 이론적 기초가 확립된 사상체계입니다. 추연은 우주 만물의 이원 대립적 관계로 설정된 기존의 음양설과 오행설의 논리를 하나로 묶어 음양 오행설로 전개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육가를 논하면서 사마담은 장자를 노자와 함께 묶어 도가에 편입시켰는데, 일부 학자들은 장자의 천하편에서 장자가 노자를 비판한 내용이 들어있음 등을 예로 들어서 노자의 사상과 장자의 사상을 한데 묶은 일에 의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도가는 원래 은자의 학풍을 이어받은 사상이어서 노자와 마찬가지로 장자의 생애 동안 명확하게 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자란 몸을 숨기고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런 모를 무식한이 아니라 분명 높은 관직에 오를 만한 학문과 인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 공명 따위를 뜬구름으로 여기면서 의식적으로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시대 중기에 살았던 인물로 알려진 장자의 구체적인 생애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루주자 주였고, 그의 국적은 전국시대 주왕조의 봉건 제후국에 속했던 송나라였다. 장자는 지금의 하남성 남구전 동북방 20km 지점에 해당되는 몽이라는 곳에서 한때 지방관리에 해당되는 실원리로 근무했다고도 하는데, 그 관직은 산림감독관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관련 학자들에 의하자면
장자는 주나라 현황 원년에서 11년 사이에 태어나 80년간 살았으며 주나라 난왕 26년에 36년 사이에 죽은 것 같다는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서력으로 따지자면 장자의 생애는 기원전 368년에서 289년 사이라 볼 수 있는데 혹자는 기원전 358년에서 279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장자 또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수많은 일화를 남겼을 테지만 그가 남긴 일화들 또한 역사적 사료로서가 아니라 마치 우화처럼 장자라는 그의 저서 속에 단편적으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초나라가 월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돌자 반전사상가이며 평화주의자였던 장자는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대바람에 달려가 초나라의 위왕을 만났고 그를 설득하여 공격을 취소시켰다 하는 확답을 얻어냈다고도 했습니다. 장자 또한 여러 사상가들처럼 설득력을 겸비한 웅변가적 면모도 지닌 모양 같았습니다. 그 한 차례의 만남을 통해 초나라의 위왕은 장자의 학문과 인격의 고매함을 발견했는지 두 사람의 대부로 하여금 장자를 찾아가게 해서 후한 제물을 내리며 그를 제상으로 초빙하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장자는 복수라는 강변에서 낚싯질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접근한 대부들로부터 위왕이 당신한테 벼슬을 내리려 한다 하는 말을 들은 장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반문을 했답니다. 내가 듣기에 그대들의 초나라에는 죽은 지가 3000년이 지난 신령스런 거북이가 있다는데 왕은 그것을 비단 보지기에 싸서 상자에 넣고 묘당 위에 모셔 두었다더군요. 생각해 보건대 그 거북이는 죽어서 해골이 되어 귀하게 되기보다는 살아서 지력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대부들은 함께 입을 모아 그 거북이들은 당연히 살아남아 더러운 지력 속에서나마 꼬리를 끌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가 대부들한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또한 더러운 지력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고자 합니다. 외편 추수. 장자는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었지 비굴하게 벼슬살이 따위는 하고 싶지 않다 하는 무명의 뜻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우화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마치 죽은 거북이의 마른 껍질 정도로 여긴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그와 같은 뜻입니다. 꿩은 비와 이슬을 맞으며 10걸음에 한 번 쪼고 100걸음에 한 모금 물을 마시더라도 세장 속에 갇혀 길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편 양생주. 장자는 통치자한테 사역당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했고 통치자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거나 심지어 통치자를 위해 세상 훔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투에 만도했습니다. 또 내편 양생주에서 보듯 덕 있는 지식인이 세상에 쓰이지 않는 난세에 살게 되었으므로 몸을 온전히 보존하고 평생을 무사히 보내면서 부모나 공양하면서 천수를 누릴 수 있기만을 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당시의 사상가 중에서 셋이라는 인물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학술상 논쟁의 상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이 역시 송나라 사람으로 알려졌으며 양나라 해왕의 시인임을 얻어 장기간 수상을 적임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사에서는 이른바 명가의 이른자로 자리매김되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복되지만 명가란 소위 언어 논리학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상가 무리들로 장자 자편 천하에는 한자 되는 지팡이를 매일 반푼씩 꺾으면 아무리 짧아도 다음 절반은 무한정하게 남게 되니 만세에 다하지 않는다 하는 해시의 그 유명한 반푼 논리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논리상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논리가 그처럼 극단으로 치달으면 괴비이 되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장자에는 비단 세시뿐만 아니라 조나라 사람이며 웅변가루도 그 이름을 드날린 명가의 공손룡도 등장하는데, 백말은 말이 아니다 하는 백마비마론과 굳고 하얀 돌은 돌이 아니다 하는 견백론 등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백만은 말이 아니다. 이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왜? 말은 명형, 즉 이름의 형태이고 신백자 백이란 색깔의 이름인 것이다. 따라서 색깔이란 형태가 아니므로 백만은 말이 아니다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상이 이른바 백마비마론이고, 공손룡은 견백을 분별하였다 하고 장자가 외편 주수편에서 말한 견백론의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견고함이란 볼 수가 없는 것이며 흰 것은 볼 수가 있다. 그 흰 것을 만질 수는 없으나 견고함은 만져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견고함과 흰 것은 동시에 얻을 수가 없다. 반드시 주관적 의식을 연관시켜야 비로소 동시에 얻을 수 있으며 빠트림이 없을 것이다. 전자의 견백이 서로 충족되지 못하면 이른바 분별인 것이다. 저서 장자의 추수편에는 장자와 해시가 연못 속에서 놀리는 물고기들의 즐거움에 대한 견해차로 논쟁을 하는 장면도 실려 있었습니다. 장자가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하고 말하자 해시가 저 물고기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묻는 식으로 전개되는 우화인데, 이를테면 장자는 심미적 인식을 전자져 들었음에 반해 해시는 논리적 인식만을 앞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리적 인식과 심미적 인식은 결코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논리적 형식이었죠. 해시가 먼저 죽었는데 그래도 장자는 거의 무덤 앞에서 그대가 죽었다 하는 것을 사실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말까지 하면서 설득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장자는 몹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덕지덕지 치운 누더기 옷을 입고 떨어져 헤어진 신발을 신고 유황을 만나러 갔는데, 유황이 선생은 어째서 그렇게 파리한 모습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장자는 나는 가난할 뿐이지 파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유황이 사용한 파리한이란 형용사 고단할 비자 비는 소위 심리적 피곤을 지칭하는 뜻이었고, 절대적인 자유를 구하는 장자에게 심리적 피곤 따위는 있을 수가 없었기에 그런 것처럼 발끈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에는 양식이 떨어진 장자가 감하우라는 자에게 양식을 빌리러 갔는데, 감하우가 좋다, 내가 곧 몽업으로 세금을 징수하러 갈 텐데 수금을 하게 되면 그대한테 300냥을 빌려주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장자는 잔뜩 화가 나서 당신을 붕어에 비유하며 감하우한테 다음과 같은 조소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로 오는 길에 나를 부르는 자를 만났소. 내가 뒤돌아보니 수레바퀴 웅덩이에 붕어가 빠져 있었소. 내가 물었소. 붕어야, 그대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붕어가 말했소. 나는 동해의 파도를 담당하는 신하라고. 그대는 물 한 바가지를 끼얹어 나를 살려줄 수가 없겠소. 그래서 내가 대답했소. 좋소. 내가 곧 오나라와 올나라 왕에게 유세하러 가려는데 그때 양자강의 물을 서쪽으로 흐르게 하여 그대를 맞이하겠소. 이제 됐습니까? 그러자 붕어는 얼굴이 붉어지며 나한테 말했소. 나는 나의 상도를 잊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라오. 나는 한두 바가지 물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 그대가 그런 말을 하니 차라리 그러물 가게에서 날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소. 자편 외물. 그러니까 장자가 한때나마 칠원을 관리하는 벼슬살이를 했다는 사실도 어쩔 수 없는 호구지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용한 산골에서 안심 인명의 계기로 삼은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를 일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여러 편에 보면 장자가 생활이 어려워 집시를 엮었다는 기록도 나와 있고, 목덜미가 비쩍 마르고 얼굴이 누렇게 떴다 하는 표현도 나와 있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그는 자유롭게 나무 사이를 거닐면서 친구들과 도를 논하거나 미친 듯 노래를 부르거나 물가에 나가 낚시질을 하거나 혹은 야외로 유람하면서 쓸모없는 학문의 피곤함을 없이 하고 일의 고달픔도 있곤 했으니, 그런 생활이야말로 이른바 소유자적한 그의 인생관에 합치되었던 것입니다. 장자한테는 아내가 딸려 있었고 그는 몇 명의 제자도 거느린 모양이었습니다. 임종을 맞아 장자는 제자들한테 내 시체는 사냐에 버리라 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훗날 문인화의 비조로 자리매김되기도 했던 당나라의 신 왕유가 장자가 살았던 칠원지를 둘러보며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옛사람은 교만한 관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세상 일에 부족하다고 여겨 작은 관직에 의지하여 여인 모습으로 나무그루를 세웠구나. 앞에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한데 묶는 일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무시하고 가자니 마음이 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노자와 장자 사상의 차이점을 한번 거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장자가 제시한 도의 개념 또한 노자의 도와 마찬가지로 현상과 시공을 초월한 것이며 일상의 인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무릇 도라는 것은 실제로 나타남도 있고 증거도 있으나 움직임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그것을 전할 수는 있으나 물건처럼 손으로 만질 수는 없다. 마음으로 얻을 수는 있으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것은 또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고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본래 존재해왔다. 귀신이나 상제도 만들고 하늘과 땅을 낳았다. 우주 만물의 근원적 본체인 태극보다 위에 있어도 높은 척하지 않았고 태극보다 밑에 있어도 깊은 척하지 않았다. 천지보다 앞서 생겨났지만 오랜 세월이라 여기지 않았고 상고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편대종사. 도에 대한 장자의 이런 표현은 노자가 말한 도의 개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장자라는 책의 외편 지붕류에는 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 동각자에게 도가 없는 곳이 없으며 심지어 땅강아지나 똥오줌 속에도 있다 하고 장자가 대답하는 장면이 들어있었죠. 그러한 장자의 표현을 통해 노자와 장자 사이에는 도를 대하는 태도에 얼마간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음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점에 중점을 두면서 도는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만물은 형이하학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사물은 비록 도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사물의 모든 작용은 도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노자는 도 가운데 만물이 있다 하는 의미로 도중 유무자 했고, 도는 만물을 생산한다는 뜻으로 도생만물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형이상과 형이하를 한데 묶어 도와 사물을 일체로 융화시키려 들었던 것이며 융화의 작용이 곧 기운계 역할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가 비록 인간의 마음과 사물을 포괄한다고 해도 모두 다스릴 자, 리로 표현되는 섭리적 측면에서 말하게 되므로 마음의 작용은 크게 내세우지 않았음에 비해 장자는 마음과 사물의 동화에 치우쳐 인간의 정신 또는 마음의 작용을 특히 강조하는 정량을 내비쳤습니다. 이를테면 장자에게 도는 일종의 성령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자에 비하자면 도에 대한 장자의 관심은 이른바 인간의 수양론에 보다 치우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 또한 도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도 만물의 변화
또한 인정하려 들었으니 만물의 변화가 그의 눈에는 처음과 끝이 고리 같아 그 앞뒤를 알 수 없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자편 우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처럼 도는 앞뒤를 알 수가 없기에 또한 도의 변화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우주 현황에 대입시키면 그것은 본래의 자연 현상에 불과했고 장자는 그것을 이끌어 천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설명하자면 오히려 하나의 비극이 알 수 없는 일이 되니 장자가 말한 일단 사람으로 형태를 받은 이상 목숨을 해친 일 없이 그대로 죽기를 기다리자 주위의 사물에 거역해서 서로 해치고 다툰다면 인생은 말 달리듯 촌쌀처럼 지나가 버려 막을 도리가 없다. 뇌물 재물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는 왜 이런 비극이 있고 우주에는 없을까요? 우주의 변화는 저절로 그렇게 됨에 불과한 자연이기 때문이죠. 비록 넘치고 이지러짐이 있어도 득실은 없다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육체라는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의 세계에 둘러싸여 있으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집착을 버리기가 영 쉽지 않은 법이죠. 육체라는 제한, 그것이 곧 삶의 비애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그러한 삶의 비애는 밖에서 주어진 자연 또는 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마치 누에 고치 같은 집을 짓고 스스로를 그 속에 자신을 구속시킨 탓이 될 테죠. 바꿔 말하자면 인위적 관념으로 자연적인 것을 끊고 막기 때문에 비애가 찾아온다는 것이 됩니다. 보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죽음 또한 삶처럼 하나의 자연적 과정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삶은 기꺼이 수용하려 들면서 죽음은 무조건 거부하려 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인간들은 어리석어 자연이란 도의 속성에 순응하지 못하고 객관적 존재의 손님 또는 사본에 불과한 이름들이나 고착된 관념들이나 철벽 같은 주관적 인식 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늘 악몽 속에 감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는 인위를 거부하며 무의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와 말에게 각각 4개의 발이 있는 것, 그것이 곧 자연이요. 말머리에 곱비를 달고 소의 코에 구멍을 뚫는 것, 그런 것이 사람의 자기라는 말을 외편 주수편에서 하며 사람들한테 스스로 곱비를 달고 코에 구멍을 뚫는 비극적 행위가 되는 자기를 하려 들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삶이 자연이듯 죽음 또한 자연이니 삶을 받아들이듯 죽음 또한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하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장자의 눈에 비친 인류의 즐거움은 크게 2 종류였는데 첫째는 정치 사회적 제도와 규범이며 둘째는 인간 객체 속에 내재하는 주관적인 편견과 집착이었습니다. 수차례 발설한 것 같은데 노자한테는 얼마간의 정치적 성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죠. 나라는 정적으로 다스리고 전투는 속임수로 행한다. 그러나 천하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것에 의해서이다. 천하에 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면 가질수록 국가는 더욱더 어두워진다. 노자 57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귀신도 신의 힘을 떨치지 못한다. 노자 60장. 결국 노자는 정치 또한 무의로 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장자는 내편 응제왕에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고 황하를 파는 것이요 모기에게 태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면서 단호하게 모든 정치적 혹은 사회적 성향을 배제하려 들었습니다. 장자가 그리던 이상향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연을 따름이며
도가 밖으로 드러남이 되는 최고의 덕이 이루어진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거동이 유유자적하며 눈매가 맑고 환하다. 그 무렵 산에는 길이 없고 못에는 배나 다리가 없으며 만물이 물이 지어 생겨나 사는 곳에 경계를 두지 않았다. 새와 짐승은 떼지어 살고 초목은 마음껏 자랐다. 그래서 새와 짐승을 꺼내며 노릴 수가 있었고 까치 둥지에도 올라가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외편 마제. 장자는 도와 사물로 표현되는 대상이 일체인 정지를 이렇게 그리면서 이른바 절대 자유의 경지 소요유라는 개념을 상정해냈던 것입니다. 적어도 소요유는 노자 철학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질곡은 주관적인 평균과 집착 때문이라고 했는데 장자는 온갖 구멍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는 비유로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대지는 형형색색의 구멍으로 가득 차 있으며 큰 바람이 일어나 이러한 구멍에 스쳐 들어갈 때 각각 다른 소리들이 울려 나온다. 사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움직임에 불과한데 울려 나오는 소리가 다른 것은 곧 바람이 불어 각기 다른 소리를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내편 제물론.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천, 화복, 미주, 생사, 시비 등의 차별이나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주관이나 편견이 있어 하나의 바람 앞에서도 각기 다른 형형색색의 소란이 생겨난다는 뜻이 됩니다. 노자와 장자 사상의 차이점을 크게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노자의 사상 속에는 어느 정도 위대한 성인 정치에 대한 의지가 남아 있었으나 장자는 철저하게 주체적 개인 위주 사상만으로 일관했습니다. 허유가 임금의 자질을 맡아 달라는 요임금의 제의를 거절하는 우화는 장자의 사상의 정치적 의지가 전무함을 일러주는 내용이 됩니다. 둘째, 노자의 도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며 정적인 실체로서 태고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데 장자의 도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전 그 자체로 보면서 현재 나타나는 그대로의 화합이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노자의 무의는 주로 외적 대상을 향해 있는데 장자의 무의는 오히려 내심의 문제로 취급하여들어서 수양론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장자의 인간세 편에 나오는 허심하면 재앙을 멀리할 수가 있고 쓸모없음이 되면 온전한 삶을 누리며 천수를 다할 수 있다 하는 표현 등이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광서 사범대학의 교수 왕국동은 그에 저어서 장자 평전에서 장자 사상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자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용해 봅니다. 첫째, 권위와 일상적 지식에 대한 장자의 인식은 너무 각박하고 평면적이다. 둘째, 인간의 사회적 의식과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 또한 너무나 단편적이다. 그는 예약과 인의를 싸잡아 쓸모없는 군더더기로 여겼다. 흔히 성악설의 주창자로 알려진 순자가 장자를 자연에 가려 인의를 알지 못했다 하는 평을 내렸는데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부패한 정권 밑에서 일을 할 때 곤란함만 인식해서 현실 도피 성향을 많이 내비쳤다. 이어서 왕국동은 장자의 무의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장자의 무의론은 형이상학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유의 또는 자기는 하나로 일반화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장자의 무의론은 역사 허무주의적 혐의가 짙다고 볼 수가 있다. 통치자 모두를 어떻게 싸잡아 나라를 훔친 도둑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셋째, 장자의 무의론은 자연에 따를 것만 강조하다 보니 인간의 능력과 창조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향을 낳았다. 내편 양생주에서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운명과 같이 편안히 여기라 하는 그의 말은 분명 비관적 숙명론에 가깝다. 넷째, 장자의 무의론은 인간 의식의 사회적 작용을 깡그리 부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외편 제유에서 성인이 출현하여 어질 일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옳을 의를 행하기에 급급하자 천하가 미혹되기 시작했다 하는 표현 등이 그런 뜻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장자의 생애는 당신이 상징한 도의 철학에 당신을 던져버린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장자의 총체적 사상을 한번 요약 거론해 보겠습니다.